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민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큰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어진 것들,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소박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결혼해서 시댁에도 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시모 때문에 현관 열쇠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걸까요? 저 스스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만고만한 백반집을 운영하셨어요.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식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생계형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고생하셔야 했지만 그 덕분에 외동딸이었던 저는 궁핍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지방광역시거든요.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 중에는 물론 저희 집보다 훨씬 여유롭고 부모님 직업도 더 번듯한 애들도 많았지만 반면 저보다 더 어렵게 자란 친구들도 많았어요.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저 정도면 딱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아야, 너 이번 겨울 캠프 등록했어? 갈 수 있어? 응, 난 가려고. 넌? 너도 갈 거지?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랬는데 모르겠어. 오빠가 방학 때 과외를 한다고 해서 엄마가 돈 없다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 중이야. 넌 좋겠다. 너희 부모님은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시잖아. 그야 난 외동이니까 그런 거지 뭐. 감사한 거고. 그래, 나 봐. 맨날 우리 오빠한테 밀리고 치이잖아. 아유, 짜증나 정말. 하고 싶었던 웬만한 건 다 누리며 자랐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형편이 괜찮은 집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누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다지 불만스러운 것 없이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뒷바라지 해주실 걱정 없이 대학은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대학 졸업 후 꼭 바로 취직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별로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꿀 수 있었던 꿈도 있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국을 동경했었거든요. 그래서 영문과나 영문학과에 진학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을 키웠었답니다. 야, 넌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영국이 좋아도 그렇지. 영화고 책이고 간에 영국 것만 골라서 보는 거야? 영국이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글쎄, 뭐라고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할 순 없고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며. 하여간 부럽다. 영국 유학 생각도 하고 있고. 난 유학 가고 싶으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내 돈으로 가래. 그냥 가지 말란 소리지 그게. 나라고 뭐 부모님께 부담만 드릴 순 없잖아. 그래서 대학은 여기 국립대 갈 거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내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할 거야. 장학금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어차피 유학 가면 성적 관리도 해야 하잖아. 그렇게 저는 대학 진학 전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유학을 꿈꿨어요. 바라던 대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지방 국립대 영문학과에 진학했어요. 부모님은 같은 성적이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유학을 꿈꾸고 있던 저는 대학 등록금이나 서울 유학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고 대학 다니는 동안 저도 아르바이트 착실하게 하면서 부모님께 영국 유학에 대한 제 꿈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부모님을 생각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학 들어가서도 착실하게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 영국 유학에 대한 제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려던 그쯤 부모님 백반집에 사건이 생겼던 거예요. 저희 식당에서 배달시킨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손님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들고 나와 부모님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짓을 벌이는 사람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 아빠는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죠. 말도 안 돼. 우리 식당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하다고. 막말로 자기 집에 있던 바퀴벌레인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쩌면 좋아요? 그 사람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던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밝혀내고 말 거야. 사기꾼 같은 놈. 호락호락 당해줄 수는 없어. 돈 달라는 대로 줘봤자 조금 지나면 더 내놓으라고 달려들 놈이야, 그런 놈은. 그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면 뭐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긴 해. 바퀴벌레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빠가 분노하고 엄마가 황당해하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위생관념이 철저하셔서 무엇보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청결에 대해 강조를 하셨으니 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바퀴벌레라뇨. 제대로 열받은 아빠가 제대로 사건을 의뢰해서 진위를 밝히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느라 정말 바쁘셨어요.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두 번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저희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손님까지 나타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백반집을 운영하신 게 20년이 넘는데 그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납득이 안 됐던 거죠. 분명 바퀴벌레 사건을 터뜨린 사람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작당에서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게 분명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했으나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심증이 아무리 확실하면 뭐예요. 확증, 물증이 없는 상태였으니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인 양 더욱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터넷 후기 게시판도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20년 넘게 쌓아온 그 식당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당시 원래 장사를 하시던 곳이 건물 자체를 헐어 새 건물을 올린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기며 조금 무리해서 확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도 옮긴 곳에서 장사가 잘 되어 이 정도면 금방 대출 다 갚고 자리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새로 옮긴 곳 주변 식당들이 우리 식당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을 텐데 그 식당들 중 어디서 해코지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어. 그럼 뭐하니 밝혀내지를 못하는데 아빠한테는 안 말마. 엄마도 아빠한텐 가급적 그 일에 대해선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해. 아빠가 상심이 너무 크시지. 저러다 병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러게나 말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야. 억울한 걸로 따지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찌해볼 도리 없이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고 빚만 고스란히 남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식구가 살던 집까지 모두 처분하고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됐고 저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학교는 마쳐야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 유학의 꿈은 자연스레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유학비를 모두 부모님께 의존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가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혼자 제 꿈 이루겠다고 유학을 가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당장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구해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좌절이라는 것을 맛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졸업반이 되었으니 고민이 많았죠. 사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유학 외에 다른 진로란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졸업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다니 솔직히 막막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제 전공이 영문학이었으니 졸업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학원 강사였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교직이수라도 해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네가 교직이수 같이 하자고 할 때 그냥 해둘 걸. 선생님 할 것도 아닌데 못하러 하냐고 했던 게 너무 후회돼. 그때 나 좀 더 설득해주지 그랬니. 나야 사범대 가고 싶었지만 점수가 모자라 못 간 사람이니 교직이수가 절실했지만 넌 유학 가래잖아. 다른 학점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지 뭐.
뭐든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땐 따놓는 게 좋은 거라는 거 절실하게 느꼈어. 이제와 이런 후회하면 뭐하나 싶지만 속상해서 그래. 너무 아쉬워하지 마. 학교 선생님 뭐 볼 거 있다고 그러니? 학원 강사들이 더 잘 나가는 세상 아니야? 너라면 잘할 거야. 친구의 응원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학원 강사는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전 안정적인 학교 선생님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년 동안 잘 운영하던 부모님 식당이 하루아침에 그리 되는 걸 봤으니 저는 더욱더 유동적인 직군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성적이면 충분히 교직 과목 이수하고 자격증 받아 졸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임용고시도 볼 수 있고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해 학원 강사 일을 전전해야 한다는 게 약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별 수 없죠 뭐. 학원 강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렇게 돈 좀 모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자격증을 취득해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볼 생각이었어요. 뭐가 됐든 일단은 돈을 벌어야 했으니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온 대학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였으니 학군 좋은 동네 입시학원에 무난하게 입사할 수 있었죠. 또 영어라는 과목 특성상 수요도 많은 편이라 여러 학원을 옮겨 다니며 여러 학년의 다양한 수업을 소화하게 됐고 이직을 할수록 연봉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고는 더욱 공격적으로 이직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학군 제일 좋은 동네에서도 제일 잘 나간다는 입시학원에 입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무언가를 잃었다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서울 강남 못지않은 학구열로 유명한 곳인 만큼 강남 학원 강사들도 정기적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 등 경쟁이 치열했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저도 계속해서 더 노력해야 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경쟁이 살벌한 동네였던 겁니다. 그런 현실이 제게는 적잖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역에선 최고로 알아주는 일타 명문 학원이라곤 하지만 그런 만큼 부담이 크기도 했어요. 실제 그 학원 강사들은 대부분 서울 명문대 출신 학벌이었고 그런 만큼 끊임없는 비교, 견제, 평가를 당해야 했죠. 그런 대단한 학벌과 스펙을 가진 강사들 사이에서 지방 국립대 영문학과 출신인 저의 학력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노골적인 비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쌤, 지난 시간에 수업하셨던 이 부분이요. 이지영 쌤은 다르게 해석하시던데요? 네, 쌤 맞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지영 쌤은 연세대 나오셨다고 애들이 다 이지영 쌤 해석이 더 맞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글쓴이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땐 읽는 사람의 선택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그게 문학이야. 그래요? 그래도 뭔가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네, 알겠어요. 이지영 쌤한테도 물어봐야겠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더 이상 교권이란 건 없다고 존경받는 스승이라는 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하시겠지만 학원 강사들은 더하죠.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학원 강사를 선생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쇼핑하듯 강사를 고르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옮겨가는 게 당연한 게 되었으니 강사들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정도는 느낄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 또 같은 강사들끼리 느끼는 경쟁의식, 그 모든 게 제게는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압박이 심했던 건 학원장과의 면담이었죠. 보조 강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학원장이 좀 원장실로 오라고 했다는 얘기라도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면서 불길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거든요. 아시죠? 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민 선생님, 이건 어제 민 선생 수업에 대한 학생 피드백인데요. 다른 선생님보다 전달력이 떨어진다. 임팩트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네. 제가 뭔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듯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아니, 민 선생이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학생들이 그런 걸 원하면 해야죠. 뭐라도 억지로 만들어서 애들이 오래 기억하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고3 실전반 맡고 있는 이지영 선생에 대한 학생들 만족도가 아주 좋아요. 지난주 등록도 많이 늘었고. 그러니 이지영 선생 수업 방식 벤치마킹 좀 하도록 해봅시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다 나오긴 했지만 영 불편하더라고요. 학원장이나 학생들,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때그때 유행처럼 번지는 강남 일타 강사의 수업 스타일인 건데 전 그런 것에 따라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게 영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학원장이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종종 그런 불만 섞인 피드백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흡사 야생 정글 같은 그곳에서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그걸 유지하고 고수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뚝심 있게 제 스타일을 밀고 나간 결과 나름대로 그 방식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방식을 갖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건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만큼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고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저만의 방식을 더욱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벌한 그 바닥에서 살아남아 제 영역을 확보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군 내 사립중학교에서 협업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학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 그런 제의를 받으니 정말 보람있더라고요. 뭔가 진짜 인정을 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게다가 그 작업을 하면서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됐으니 그때 그 일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남편은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직 중인 영어교사였어요. 학교는 저보다 훨씬 안 좋은 지방 사립대를 나왔던데 그래도 사범대 출신인 남자 선생이라 사립학교에서 선호하는 편이죠. 솔직히 임용고사 떨어져도 점수가 웬만하기만 하면 사립학교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렇게들 생각했고 그게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중에서도 남편은 졸업하던 해 임용고사에서 0.3점 차이로 떨어지고 기간제 교사 기간도 없이 바로 사립학교에 채용된 케이스였더라고요. 그러니 학교에서 중요 직책을 도맡으며 승승장구 중인 젊은 선생이라고 들었어요. 유능하신 선생님께서 함께 작업을 하시게 돼서 든든합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야말로 잘 나가는 일타 강사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야 뭐 아무리 그래도 한때 반짝하는 강사에 불과해요. 전 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존경했어요. 부럽기도 하고요. 부러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저희들이야말로 그냥 사표 쓰고 학원 강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학교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들 하잖아요. 학교 밖은 그야말로 전쟁터라고요. 제 또래의 젊은 선생님이라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금방 꽤 편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불편한 것만큼 힘든 게 없는데 편하게 대해주니 좋더라고요. 게다가 같이 일을 해보면 바로 알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니 책임감도 강하고 확실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였어요. 학생들 대하는 걸 보면 따뜻한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두루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협업을 진행하는 동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협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먼저 데이트 제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처음엔 무척이나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데이트 신청하는 게 이렇게 놀랄 일인가요? 여자가 먼저 데이트 신청하는 것에 놀라실 정도로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아니신 것 같던데? 뭐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게다가 솔직하게 말해서 저보다 수입도 훨씬 많으시잖아요. 뭐랄까, 저보다 잘난 분이 저한테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수입으로만 따지면 지금 당장이야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제 직업은 정말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아시잖아요.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무척 고달픈 일이고 말이에요. 전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남편은 제 얘기에 크게 공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정말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이 더 부러웠는데 남편은 그저 제가 남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뭐 각자 자기가 갖지 못하는 걸 더 크고 좋은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니까요. 무튼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했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던 거예요. 사실 결혼 얘기도 제가 먼저 꺼냈어요. 데이트 신청도 내가 먼저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건데 결혼 얘기도 내가 먼저 해야 해? 나 이거 좀 자존심 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감히 결혼 같은 걸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거지. 절대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부족한 거지.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니 남편이 제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모가 시부 없이 남매를 키우시면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으셨던 모양인데 남편도 모르는 대출을 엄청 받으신 게 드러나서 그 빚을 남편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과소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짓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형편에 홀로 자식들 키우느라 그러셨던 거 아니야. 그런 걸 어쩌겠어. 난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그 말은 맞아. 우리 엄마도 힘드셨을 거야. 카드 있는 대로 쓰고 돌려막기까지 하다 안 되니 살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내가 알게 된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빚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했잖아. 그러니 나도 그런 거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 저는 더 적극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컸기에 결혼 얘기를 꺼냈던 건데 남편 빚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 빚 같은 건 얼마가 있어도 괜찮다고 결혼해서도 월급 받는 걸로 시모빚 갚아드려도 된다 하면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자고 했죠. 신혼집도 소박하게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와 비슷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동료 강사들은 다들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 편이긴 했어요. 남녀 할 것 없이 당장의 수입이 높은 편이니 그걸 과시라도 하듯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을 하기도 했고 또 다들 상대를 잘 만나 결혼하기도 했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선택한 사람, 제가 선택한 삶에 충분히 만족했고 그것이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도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능력 있는 며느리 맞는다며 그렇게 좋아하셨고 여기저기 자랑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로서는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시모가 지인들에게 제 자랑을 하신다는 게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사람들이 다들 어디서 그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잘도 구했냐고 부러워 죽겠다고 하는구나. 엄마도 참 말은 바로 해야지.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뭘 그래? 아니 내 말이 틀렸어. 내 며느리를 내가 자랑 좀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리고 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다들 부러워하는 건 사실이란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 어머님이 제 자랑을 해주신다는 게 더 기분 좋아요. 계속 자랑하실 수 있게 제가 더 잘해야겠어요. 세상에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아는지 내가 참 잘 살았나 보다. 시모는 그렇게 늘 저를 조심스럽고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시모가 제게 그러는 게 못마땅한지 시누이가 한 번씩 옆에서 빈정거리며 긁어댈 때가 있긴 했지만 그 정도야 뭐 귀엽다고 생각해 줄 수 있었죠. 제가 시누이랑 사는 것도 아니고 시모와 남편이 굳건한 제 편인데 뭐가 걱정이었겠어요.
그렇게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하면서부터 조금 거슬리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요. 시모가 저희 집에 너무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 시골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빠를 두고 엄마만 올라와서 저를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모가 가까이 사시니 산후조리를 할 때 시모 도움을 받게 됐었거든요. 물론 너무 감사했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와서 도움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시모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달려와 주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뭘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꾸만 뭘 해오셨던 거죠. 예, 오늘은 닭백숙을 좀 해봤어. 사골 국물도 자꾸 먹으면 느끼해서 힘들지. 이건 훨씬 담백하니 먹기에 더 좋을 거야. 어머니, 날도 더운데 이걸 집에서 하셨어요? 고생하셨겠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죄송하긴. 내 며느리 먹일 건데 뭐가 고생이라고 그러냐. 내 며느리가 건강해야 내 손주, 내 아들도 다 행복한 거 아니겠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래, 내가 온 김에 청소도 좀 하고 애도 좀 봐주고 그럴 테니까 넌 네 몸만 생각하면서 좀 푹 쉬어. 처음에는 송구스럽다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밑반찬을 해왔다며 불쑥불쑥 찾아오시고 그렇게 오시면 냉장고 청소를 해준다고 하시면서 냉장고는 물론이고 제 주방을 아예 점령을 하고 하나하나 참견을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친한 손님이 와도 냉장고 같은 건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늘 바쁘게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게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아주 똑소리나게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감추고 싶은 모습이긴 해요. 그런 걸 다 파헤치다시피 하셔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아이를 봐주신다는 명목으로 부부 침실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오셔서 옷장도 마구 열어보시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냉장고보다 훨씬 개인적이고 조심스러운 게 옷장이잖아요. 언제 들이닥치실지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오셔서는 여기저기 그렇게 뒤집어 놓으시는 게 너무 불편해서 몇 번이나 애둘러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애둘러서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시모 기분 상하지 않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렸어도 확실하게 의미 전달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아이 낳고 어느 정도 몸 회복되면 복직하면서 시모에게 아들 육아를 부탁드릴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같은 게 확실하게 보장된 직업도 아니고 또 워낙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니 맘 놓고 오래 쉴 수도 없었죠. 불안한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시모에게 육아를 부탁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육아 말이야. 아무래도 어머님께 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못 해주겠다고 하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말이야. 돈이 들더라도 사람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에이, 아니야. 엄마가 애 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래.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린다 생각하고 부탁드려도 돼. 엄마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말이야. 아니야.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유능하고 좋은 분 소개도 받았고 이건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할게. 시모가 불편해서 그러고 싶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고 시모 힘드실까봐 그런다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남편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고 육아 문제는 제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지속적으로 말도 없이 찾아오는 걸 계속하시더니 급기야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들었다지 뭐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찾아오시는 것도 제 입장에선 거의 쳐들어오시는 기분이 들었는데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다니 어쩌라는 건지 말이에요.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어떡해. 아, 그거? 엄마가 매번 자기가 문 열어주는 것도 귀찮지 않겠냐고 해서 알려드린 건데. 아니, 솔직히 지금도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제 비밀번호까지 아시니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아무렇게나 오시면 어떡해. 전부터 여러 차례 내가 좋게 얘기했었잖아. 너무 그러시는 거 신경 쓰이고 불편해. 그럴 것 없다니까. 엄마가 반찬 해오시고 청소해주시고 뭐 그런 거 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불편할 게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비밀번호 안다고 하셔도 미리 연락하고 와주시면 좋겠다고. 자기가 잘 좀 말씀드려. 알았지? 결국 저는 그런 시모가 불편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모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로도 시모는 달라진 게 없었고 할 수 없이 제가 시모에게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 시모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 주방을 점령하고 계셨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홀딱 벗고 거실로 나왔다가 기절할 뻔한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땐 정말 경기할 정도로 놀랐다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심장이 아직 붙어있는 것에 감사할 정도입니다.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정색하며 시모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 일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제가 그토록 간곡하고 단호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더군요. 오히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점점 더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남편에게도 아무리 얘기해봤자 도움이 안 됐고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현관 도어락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 도어락을 갈아치운 걸 모르고 왔다가 헛걸음은 물론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셨다는 시모가 가만히 계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해 한 소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이 점심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학원까지 찾아온 겁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현관 도어락 바꿨어?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가 지금 집에 갔다가 한참을 기다리셨다잖아.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 집에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러게 미리 연락을 주시라고 했잖아.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 못 오게 하려고 도어락 바꾼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도 맘대로 못 오는 집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냔 말이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벌써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그런 식으로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어머님 때문에 살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거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별 수 없지. 우리 집 그거 그냥 확 팔아버린다. 기가 막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가 할 소리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했죠. 뭐? 집을 팔아? 제정신이야? 집 팔면 뭐 대체 뭘 어쩌겠단 소린데? 우리 집 팔고 엄마 사는 집도 다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옮기고 거기서 엄마 모시고 합가해서 살면 되지. 그럼 이런 문제도 없을 거 아니야. 기가 차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걸 왜 네 맘대로 결정하는 건데? 왜? 너도 네 맘대로 현관 열쇠 바꿨잖아. 나라고 못할 것 같아? 그거랑 같니? 그래, 어디 네 인생 종치고 싶으면 팔아보던가. 네 맘대로 해봐 어디. 그렇게 있는 대로 큰 소리 탕탕 치고 학원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 후 집에서 남편 놈과 2차전이 시작됐던 겁니다. 2차전이든 3차전이든 전 얼마든지 붙어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남편 놈은 남편 놈대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주 턱을 하늘로 올려붙이고 싸우자고 드는 거죠. 낮에 학원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대판 싸우고 그 길로 정말 집 처분하려고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본 모양인데 그걸 갖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 내놨다 어쩐다 하며 깝치길래 바로 기선제압 해줬답니다. 제가 그리 허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결혼할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이야기부터 다시 좀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남편은 경제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었어요. 모아놓은 돈은커녕 시모의 빚까지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입시학원 강사로 제법 벌지 않았냐고요? 네, 맞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꽤 벌긴 벌었죠. 그러나 저도 한동안 부모님 빚 갚아드리느라 버는 족족 그렇게 들어갔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생활비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저를 잘 키워주셨는데 그런 부모님께 저도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모님 빚 다 갚고 시골에 집도 하나 사드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가까이 일했어도 모아놓은 게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수입이 많아지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결혼해서 살 신혼집이라도 장만하려면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저는 직군 자체가 불안정한 직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 대출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반면 저보다 수입은 적어도 안정적인 교사 신분인 남편 명의로는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대출금 상환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던 거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시모빚도 갚아야 했고 애초에 남편보다 제 수입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하여간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니 집 명의도 남편 명의로 하긴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도 그 집을 남편이 산 집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해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 명의가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게 정말 네 집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착각도 정도껏 해야지. 꿈깨 누구 맘대로 집을 내놓겠다는 거야? 뭐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 집인 거지. 법적으로 그런 건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두고 봐. 내가 이 집 당장에 팔아치워버릴 테니까. 어떡하니? 너 그러는 거 짠할 지경인데? 적당히 해. 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제가 남편을 한심한 듯 바라보며 비웃으니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듯 동공이 몹시 흔들리는 게 보였고 그 동공이 흔들리는 것만큼 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것도 빤히 보이더군요.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테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게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남편 명의로 대출받았기에 남편 명의로 집을 샀지만 저는 실소유권 보호를 위한 공증과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뒀었거든요. 주택자금은 결국 제가 단독으로 부담한 것이고 남편은 단지 명의자 역할만 한 건데 그걸 남편 명의로 그냥 뒀을 리가 없잖아요. 저대로 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뒀었다고요. 향후 집을 매매하는 등의 권리 행사가 필요할 땐 반드시 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 명의 이전 혹은 반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은 공증문서를 만들어뒀었어요. 물론 남편 동의하에 만든 문서였죠. 그러나 남편은 그 문서에 대해선 그 당시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지가 가장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쩜 그런 발상마저도 그렇게 허술하고 유치한지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남편 앞에 계약서와 공증문서, 대출금 입금 증빙 서류, 대출 상환 내역 등을 모두 꺼내놓으며 말했죠. 자, 똑똑히 봐. 이 집 네 명의로 되어 있다고 정말 네 거라도 되는 줄 알았니? 명의만 네 거야. 분명히 말할게. 잘 들어. 금융 실질 소유자는 네가 아니라 나야. 알겠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엄연히 내 집인 거지. 이깟게 무슨 법적 효력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법? 너 지금 법이라고 했니? 그래. 어디 이 집 네 맘대로 팔 수 있으면 팔아봐. 이 집 처분 시도하는 순간 난 바로 형사고소 들어갈 거니까. 뭐 고소?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뭐 쫄기라도 할 줄 알아? 너 벌써 쫄았잖아. 내 눈에 다 보여. 센 척이라도 좀 하지 그러니? 안쓰러울 정도네 정말. 정말이지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 놈은 제가 내어놓은 서류들과 당당한 저의 태도에 이미 기선제압 확실히 당해서 동공지진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입으로만 센 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먹힐 리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은 남편 겁주려고 과장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모두 사실이기에 전 당당할 수밖에 없죠. 공증 조항에 따라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집 처분을 시도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다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설설 기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보, 자기야, 난 이 집을 우리가 같이 만든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어. 정말이야. 누구보다 자기를 믿었지. 당연하잖아. 우린 부부니까.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그런 소리 하니? 정말 어이없다. 우리가 같이 만든 우리 집?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어머님이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걸 그렇게 방관만 했어? 아니,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고 부채질한 거지? 먹히지도 않을 말들로 남편이 제게 개수작을 벌이고 있는 사이 남편이 그렇게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 된 것도 모르고 시모, 시누이까지 저희 집으로 몰려와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애미 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애비랑 상의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네가 남편 알기를 뭘로 아는 것이며 또 시애미는 뭘로 아는 거냐?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엄마도 참, 지금 이 상황에서 올케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오빠가 바로 집 내놓고 팔아버린다잖아. 그 정도면 올케도 정신 번쩍 들었겠지. 둘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난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데 동조를 구하는 시모 편을 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 편을 들지도 못하고 애매한 태도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남편을 시모가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넌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야? 네가 뭐라고 한마디 확실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 맞아. 오빠가 나서야 언니도 제대로 현실 직시할 거 아니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보, 엄마 말씀은 엄마가 다 당신 도우려고 하시는 거니까 엄마가 여기 오시는 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부탁하듯이 그러냔 말이야.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내 맘대로 오지도 못해? 애미가 돼서 내 아들 집 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말끝마다 내 아들 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집 어머니 아들 집 아닙니다. 제 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시모와 시누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남편을 윽박지르니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던 남편이 결국 시모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듯이 제게 부탁을 하려 했고 남편이 저 자세로 저를 대하는 걸 본 시모가 격분해서 내 아들 집 소리를 지르길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아주 똑똑히 알려드렸지 뭐예요. 그러니 시모도 그 소리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기가 팍 죽긴 하더라고요. 남편 시모 할 것 없이 그렇게 기가 팍 꺾였으니 한동안 잠잠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제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었고 제가 뭐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지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벌벌 떠는 꼴이 정말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도 뭐 저는 당장 시모가 쳐들어올 일은 없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 놈 꼴 보기 싫긴 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뭘 어쩌겠어요. 남편 신경 쓸 것 없이 제 일하기 바빴고 또 집에 와서는 꼬물거리는 아들 들여다보는 재미에 하루하루 저 나름대로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사이가 좀 그렇긴 했지만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시간도 잘만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 놈이 사고를 친 겁니다. 사고도 아주 대형 사고를 말이에요. 시모가 들들 볶아댄 탓인지 남편 지가 스스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싶었던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게 잡혀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수준에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력으로 귀결됐던 것 같은데 그것부터가 저는 어이없었죠. 남편이 저지른 짓이 뭐냐면요. 학부모에게 거액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해 준 겁니다. 해당 학부모는 아이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그런 청탁을 한 것이었고 남편이 그걸 덥석 문 거예요.
물론 남편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몰랐을 리 없고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은밀하게 일을 저질렀다 생각했겠지만 그걸 제게 딱 걸린 겁니다. 남편은 그 짓을 저지르며 평가표, 학생 답안지, 자기가 직접 남긴 메모 등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파쇄하기 위해 그것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왔고 새벽에 몰래 파쇄기를 사용한 거예요. 저도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웬만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새벽에 몰래 파쇄기를 사용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대체 무슨 서류길래 학교에서 처리하지 않고 집에까지 가져와서 그것도 새벽에 몰래 파쇄기에 넣는 거냐고요. 너무 수상해서 제가 파쇄기 쓰레기 다 털어서 원래 증거들을 복원했답니다. 제가 그 정도 집념도 없는 사람이 아니죠. 눈 빠지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해내고 말았다고요. 그렇게 제 손에 남편이 저지른 엄청난 짓의 증거가 들어왔는데 정말 허무했어요. 찌질한 걸로도 모자라 이런 짓까지 저지르다뇨.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했고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정말 웬만하면 애 생각해서 참아주고 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만하자. 이혼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더 잘할 거야. 당신한테도 더 당당한 남편이 될 자신이 있다고. 이딴 짓이나 저지르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이혼 소리에 펄쩍 뛰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남편 앞에 저는 제 손에 들어온 그 증거들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런 범죄자를 내 아들 아빠로 둘 순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이런 짓까지 저지른 거야? 제정신이니 정말? 아니 이걸 당신이 어떻게... 여보 살려줘 부탁이야. 그걸로 뭘 어떻게 할 건 아니지? 이혼이고 뭐고 다 뜻대로 해줄 테니까 이 일만큼은 덮어줘. 이거 밝혀지면 내 인생 정말 끝장난다고 당신도 알잖아. 남편 놈은 그 증거들을 보더니 기함하며 이혼 소리 꺼냈을 때보다 몇 배로 흥분해서는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랬겠죠. 지금 이혼이 문제였겠어요? 남편 말대로 인생이 끝장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러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고. 여러분은 제 말이 틀렸나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에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야말로 남편 인생 제대로 종치게 만들 증거를 쥐고 남편을 단죄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범죄를 눈 감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애 아빠 아니냐고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사람을 제 아들 아빠로 두는 것이 더 끔찍한 일 아닌가요? 제 의지는 확고했고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도 정당한 벌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했고 남편은 성적 조작이라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 대가란 물론 파면이었습니다. 교육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교육청 감사와 언론 노출로 사회적 매장급 타격을 받게 됐어요. 상황이 그리 되었으니 이전 시모와 시누이가 찾아와 울고불고하면서 저한테 빌더군요. 전 남편이 거의 폐인이 됐다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말입니다. 안쓰럽거나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진 않았냐고요? 저더러 냉정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그렇게 찌질한 채로 있다니 한심하기만 했어요. 이전 시모에게도 분명히 해뒀죠. 그렇게 잘난 아들 붙들고 살 궁리를 하셔야지 나를 왜 찾아왔냐고 말이에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지푸라기가 되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매몰차게 외면했어요. 전 남편이나 이전 시모도 참 대책 없는 게 어디 받아주겠다는 학원이라도 있는 시골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기껏 저를 찾아와서 빌다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사지 멀쩡한데 정말 왜 그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뭐 또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어쩌겠어요. 본인 인생이지 제 할 바 아니잖아요. 저는 제 아들 키우며 살궁리하기도 바쁜 사람인데요.
입시학원 강사라는 일이 정년이 보장된 일이 아닌 만큼 저는 저의 두 번째 직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껏 전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제 인생을 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뤄가며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요. 이젠 제가 책임져야 할 아들도 있으니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응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 제 마음을 다지는 동시에 위로도 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큰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